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국 노딜로 끝났습니다. 21시간 동안 밤새워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의 레드라인만 확인하고 등을 돌린 건데요. 협상장이었던 파키스탄에서 미측 대표단은 전원 철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라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지금 국제 유가가 9% 넘게 폭등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사실 이번 회담은 개전 42일 만에 열린 첫 공식 대화라 기대가 컸거든요. 중재국인 파키스탄까지 나서서 어렵게 마련한 자리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양측의 입장 차이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죠. 쉽게 말해 한쪽은 너네 무기 다 버려 라고 하고 다른 쪽은 먼저 때린 사과부터 해 라며 평행선을 달린 셈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이란이 가진 고농축 우라늄을 전부 넘기고 이란이 막아버린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다시 열라는 거였죠. 하지만 이란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야 해협을 열 것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여기에 해외에 묶여있는 이란 돈을 풀어서 전쟁 배상금으로 쓰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협상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협상이 깨지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기가 막힙니다. 바로 역봉쇄 전략인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전 세계를 위협하니까 미국은 아예 이란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든 배를 미 해군이 막아버리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너네가 길목을 지키고 통행료를 받아? 그럼 우린 아예 그 가게 입구 자체를 봉쇄할게 라는 논리죠.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이란의 숨통인 돈줄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전쟁 중에도 매일 기름을 팔아서 전쟁 비용을 충당해왔고 통행료까지 뜯어내고 있었죠. 트럼프는 바로 이 검은 돈의 흐름을 원천 차단해서 이란을 굴복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미국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으니까요. 사실 과거 정부들은 유가 오를까봐 이런 극약 처방은 꿈도 못 꿨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단기적인 유가 상승은 감수하겠다며 도박을 던진 겁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 경제를 판돈으로 건 셈이죠. 전문가들은 이걸 지렛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란의 경제를 아예 무너뜨릴 정도로 압박해서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는 이란이 무릎을 꿇고 나오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이란 입장에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 대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속으론 경제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데는 나름의 승전서사가 있습니다. 1950년대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서 강대국에 맞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바다를 우리가 통제한다는 애국심 마케팅을 하는 거죠. 테헤란 광장에는 미국 전투기가 그물에 걸린 거대 벽화까지 걸렸다고 하니 내부 결속용으로는 최고인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이란은 지금 창보다는 방패를 휘두르고 있는 건데요. 군사력으로는 미국에 안 되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 세계 경제의 급소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레드라인이라는 말 자주 보셨죠? 이건 여기 넘으면 진짜 전쟁이다 라는 최후의 저지선을 뜻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확인된 건 미국과 이란 모두 이 선을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 네가 먼저 발을 빼야 내가 뺀다며 팽팽하게 기싸움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사실 이란 입장에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자해공갈이나 다름없거든요. 자기들도 기름을 팔아야 먹고 사는데 길을 막으면 손해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전면전 상황에선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차피 폭격당하고 제재받는 마당에 나만 죽을 수 없다 하며 판을 키우는 게 오히려 이란에게는 유리한 전략이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전쟁이 너무 쉬워진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쟁이라고 하면 인류의 재앙이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였잖아요. 그런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미국 이란까지 이제 전쟁은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옵션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변화냐면요. 국제법이나 규범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기 때문이에요.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선제 공격을 하고 민간인 피해를 위협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석유를 전리품 취급하는 걸 보세요. 이건 정글의 법칙이 다시 지배하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가 간의 충돌이 1946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해요. 전 세계 군사비는 10년 연속 늘어서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요. 이제는 협상이나 제재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일단 때리고 보는 게 효율적이라고 믿는 지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전쟁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을까요? 학자들은 이걸 망각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기억하는 세대가 사라지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가 흐려졌다는 거예요. 전쟁을 억제하던 가장 강력한 장치는 역설적이게도 전쟁에 대한 공포였는데 그게 사라지니 문턱이 낮아진 거죠.
특히 이번 미국-이란 전쟁은 강대국의 선제 공격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했을 땐 전 세계가 규탄했지만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선 다들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규범을 지켜라 하고 호령하던 주체가 스스로 규범을 깨버리니 이제 누가 누구를 말릴 수 있겠느냐 하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란도 더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미국도 법 안 지키는데 우리가 왜 지켜야 해? 라며 국제해양법상 받을 수 없는 통행료까지 당당히 요구하는 식이죠. 이렇게 국제 질서가 하나둘씩 무너지면 결국 힘센 놈이 장땡인 시대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은 그 혼란의 중심지가 된 거고요. 이 와중에 이스라엘 같은 주변국들은 이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려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된 틈을 타서 눈엣 가시였던 헤즈볼라를 더 강하게 몰아붙이려 하거든요. 어차피 판 깨진 거 이참에 끝장을 보자 하는 식인데 이렇게 되면 전쟁의 불길은 미동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지금의 호르무즈 사태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지난 80년간 유지되어 온 자유로운 항해의 시대가 끝을 고하고 있다는 신호탄일지 모릅니다. 길목을 쥔 나라가 마음대로 통행을 막고 돈을 요구하는 게 상식이 되는 세상,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게 씁쓸한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 증탄에 묶여있는 우리 배만 26척이나 됩니다. 배들이 제때 못 들어오면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고 수출길도 막히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 해상분류 마비는 경제의 동맥경화나 다름없거든요.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워낙 변수가 많아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라는 이름은 고대 언어로 빛과 지혜를 뜻한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그곳은 어둠과 탐욕의 화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역봉쇄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란의 죽음의 소용돌이가 전 세계 경제를 삼켜버리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위험한 줄타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21시간 끝장 토론이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결렬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결렬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서막이거든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로 판을 깨고 전쟁을 할 생각이었다면 21시간이나 앉아 있었을까요? 보통 진짜 안 될 판은 몇 시간이면 결판 나거든요. 안 해! 하고 문 박차고 나가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하루를 꼬박 머리를 맞댔다는 건 양측 모두 어떻게든 합의할 명분을 찾고 싶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7일에 나온 휴전은 단순한 평화선언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탐색적 완충지대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당장 쏘지는 말자, 대신 네가 어디까지 양보하나 좀 보자 라며 서로를 간보는 시간을 번 거예요. 파키스탄 같은 중견국들이 중간에서 제발 멈춰라 라며 전략적 출구를 만들어준 덕분에 일단 폭발은 면한 셈이죠. 결국 지금은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숨을 고르는 국면인 거예요. 이번 회담의 진짜 목적은 서로의 레드라인을 측량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때리면 너 진짜 쏠 거야? 라고 물어보며 상대의 진짜 바닥을 확인한 거죠. 동시에 각자 자기 나라의 감경파들에게 우리 이렇게 빡빡하게 굴고 있다 라고 보여줄 정치적 명분 쌓기도 아주 중요했고요. 결국 휴전은 깨진 게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는 국면에 들어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바로 미국의 벤스 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는 회담장을 떠나면서 우리의 최종 제안의 틀을 남겨두고 간다고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우린 할 말 다 했으니 니네가 고민해봐 라며 대화의 문을 아주 활짝 열어두고 간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란의 반응이에요. 결렬됐다면서 바로 조만간 다시 만나자며 속죄 발표를 했거든요. 보통 협상이 완전히 깨지면 욕을 하면서 돌아서야 하는데 오히려 이란이 더 매달리는 모양새죠. 이건 이란도 지금 경제 제재 때문에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 협상의 끈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날짜가 2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4월 21일이에요. 이게 국제적인 분기점인데 이날이 바로 약속한 2주 휴전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열어둘지 아니면 다시 도발할지에 따라 협상판이 유지될지 박살날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날짜가 그 뒤에 숨어 있어요. 바로 4월 28일입니다. 미국의 전쟁권한법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대를 보냈을 때 딱 60일까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든 법이에요. 쉽게 말해 트럼프의 독자 작전 유효 기간이 이날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딱 이 10일이 이번 사태의 가장 위태로운 위험 구간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의회에 손 안 벌리고 무력을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 일주일 동안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주도권이 의회로 넘어가서 트럼프의 계산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지금 미국은 아주 영리한 이중 전략을 쓰고 있어요. 한쪽으로는 협상하자 하며 악수를 청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하며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죠. 타결 안 돼도 우린 상관없다는 배짱을 부리는 중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태도는 왜 무섭냐고요? 국내에는 강경한 대통령 이미지를 심어주고 동맹국들에게는 거봐 내가 호르무즈 열어주느라 고생하니까 비용 더 내놔 라며 방위비 청구서를 들이밀 명분이 되거든요. 전쟁의 위기조차 비즈니스로 치환하는 트럼프 특유의 수법이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반대로 이란의 전략은 최대한 버티기예요. 이란은 지금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바로 미국의 중간 선거와 물가입니다. 전쟁이 길어져서 기름값이 폭등하면 트럼프가 선거에서 불리해질 거라는 걸 알고 시간을 끄는 거죠. 이른바 지구전 전략인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이 전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전문가들은 3단계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4월 21일까지의 탐색전이에요. 겉으론 조용하지만 물밑에선 스위스 제네바나 파키스탄에서 이체 회담 장소를 잡느라 바쁜 단계죠. 진짜 고비는 4월 21일부터 28일 사이입니다. 휴전은 끝났는데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살아있는 시기죠. 이때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입니다. 만약 이때 극적인 합의가 안 나오면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란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제한적 군사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4월 28일이 지나면 3단계로 들어가요. 이때부터는 트럼프도 마음대로 총을 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군사적인 압박과 지루한 외교전으로 국면이 바뀌죠. 즉, 전쟁보다는 장기적인 관리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이 복잡한 숙제를 풀기 위해선 4가지 핵심 쟁점이 해결돼야 해요. 호르무즈 해협의 지속적 개방, 넷과 미사일의 단계적 제한, 후티나 헤즈볼라 같은 민병대 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제재 완화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맞물려 돌아가야 진짜 평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네가 먼저 해 라며 기싸움을 하고 있는 단계라 속도가 안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결렬됐다면서도 행동은 다음은 어디서 만날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폭풍전야가 아니라 더 큰 딜을 하기 위해 서로의 몸값을 올리는 치열한 밀당 구간인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번 협상 결렬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확인한 아주 진지한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양측 모두 각자 자기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칠 수 있는 지점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번 21시간의 회담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외교전의 시작입니다. 과연 4월 28일이라는 데드라인 전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더 큰 파도가 몰려올까요? 앞으로의 일주일, 세계 경제와 평화의 운명이 결정될 이 시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면서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되고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누려왔던 공공의 바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지정학적 충돌을 넘어 우리가 알던 자유무역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효율을 신처럼 모시고 살았거든요. 국경 장벽을 낮추고 가장 싼 곳에서 만들어서 가장 빠른 길로 배달하는 시스템, 그게 바로 글로벌 공급망이었죠. 그런데 이란이 이제 이 길 쓰려면 돈 내라고 하는 순간 그 효율적인 시스템이 종이장처럼 구겨진 거예요. 이제는 길목을 지키는 놈이 임자인 약육강식의 시대가 돌아온 셈입니다. 결국 공짜 안보와 무료 통행의 유통기한이 다 된 겁니다. 모든 연결이 곧 비용이고 리스크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는 구간마다 멈춰서서 통행료를 내야 하고 검문소마다 사상검증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죠.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란이 미국 같은 초강대국을 상대로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병목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 목구멍이 막히면 숨을 못 쉬잖아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강조했던 관세보다 사실 이 병목을 쥐는 게 훨씬 무서운 무기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관세는 세금을 더 매기는 거니까 다른 나라 시장으로 우회하면 그만입니다.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 때 보셨죠? 중국이 미국 관세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 물량을 돌려버리니까 생각보다 타격이 적었거든요. 하지만 병목은 다릅니다. 여긴 길목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라 우회로가 없어요. 그냥 질식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의 히토리 반격이었죠. 작년에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니까 중국이 그래? 그럼 반도체 만드는 히토리 안 팔아라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첨단 제조업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하니까 미국이 바로 휴전하자고 손을 내밀었죠. 이게 바로 병목의 힘입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는 비대칭 무기인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병목을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병목이에요. 2번, 호르무즈 해협이나 수에즈 운하,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보스포루스 해협 같은 곳이죠.
지도를 펼쳐보면 정말 좁은 구간들인데 여기가 막히면 전 세계 물류지도 전체가 마비됩니다. 배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니까 운송비가 미친 듯이 뛰는 거죠. 두 번째는 자원적 병목입니다. 특정 국가만 가지고 있는 핵심 광물들이 여기 해당하죠. 중국의 히토류나 황산, 인도네시아의 니켈 같은 것들이요. 특히 황산 같은 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배터리나 정유 산업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기초 소재거든요. 이걸 쥔 나라들이 안 팔아라고 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가 진짜 핵심인데 바로 기술적 병목입니다. 이건 물건을 만드는 능력 자체를 독점하는 거예요. 대만의 TSMC가 하는 파운드리, 우리 한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D램 반도체, 그리고 일본이 독점하는 반도체 핵심 소재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없으면 너희 스마트폰도 AI도 못 만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이게 현대 경제전쟁의 가장 강력한 총알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제는 군사력이 약한 나라라도 이 병목 지점 하나만 잘 움켜쥐면 강대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정학 전문가도 이 초크 포인트를 장악하는 국가가 세계 패권을 줄 거라고 말했어요. 대체제를 찾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주는 데미지가 나보다 훨씬 크다면 그건 완벽한 무기가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가 지금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의존하다간 한순간에 망하겠다는 공포가 퍼진 거죠. 그래서 나온 전략이 바로 경제 울타리화입니다. 우리 안에서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가장 기민하게 읽고 움직인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옆 나라,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의 대응이 정말 치밀합니다. 2021년에 아예 경제안전보장 담당상이라는 장관 자리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을 제정해서 국가 전체를 거대한 담장으로 재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11개 핵심 품목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게 말이죠. 시장 논리에 맡기던 옛날 방식과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특히 일본 구마모토에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면서 보조금을 11조 원이나 쏟아부은 거 보셨나요?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우리 세금을 퍼주냐 하는 비판도 있었지만 일본은 앞을 내다본 겁니다. 외국의 통행료나 공급망 장벽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 땅 안에 핵심 생산 기지를 박아버려야 한다는 위기의식이었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일본은 비공개 특허 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된 기술은 특허를 내더라도 내용을 공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도 불사하겠다는 거죠. 장벽이 다 세워진 다음에 대응하면 늦는다는 그들 특유의 매뉴얼 정신이 이번엔 아주 무섭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장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워요.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나 공급망 실사법 같은 것들인데 겉으로는 지구 환경과 인권을 내세우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자기네 기준에 안 맞는 제품은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 기술적 안전통행세나 다름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 공장에서 탄소 많이 나왔네? 그럼 벌금 내. 혹은 너희 협력업체 중에 노동 착취하는 곳 있나? 조사해와 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감당하려면 엄청난 자본력과 관리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자본 없는 중소기업이나 특정 국가의 제품을 걸러내는 고도의 필터링 시스템인 거예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 명함 내밀려면 윤리적 입장료까지 내야 한다는 뜻이죠.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자유무역을 외치던 서방 국가들이 오히려 더 촘촘한 그물망을 짜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가드레일 조항으로 첨단 반도체 기술의 흐름을 묶어두면서 동맹국들에게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편에 설래?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될래?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건 과거의 자유로운 교역과는 거리가 먼 약탈적 협상에 가깝죠. 결국 지금의 세계는 효율의 시대에서 안보의 시대로 급커브를 틀었습니다. 지정학자 피터 자이아는 경고했어요. 미국이 보장하던 공짜 안보가 끝나면 스스로 항로를 지키고 공급망을 완결지을 수 있는 국가만 살아남는다고요. 우리처럼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심각한 고민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설마 우리 같은 반도체 강국을 버리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병목은 언제든 바뀔 수 있거든요. 중국이 황산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카드만 꺼내도 당장 우리 산업 전반이 흔들리는 게 현실입니다. 남이 세운 요새 앞에서 우리가 통행료를 내는 처지가 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국 경제에는 어떤 실질적인 영향이 올까요? 우리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물가는 물론이고 모든 산업의 원가가 뜁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만 하고 있을 순 없죠. 우리의 생존 문법은 명확합니다. 남들이 세운 장벽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누구도 우회할 수 없는 기술적 급소를 쥐는 거예요.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막으면 너희 공장도 멈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독보적인 가치를 선점해야 하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전략 자산에서 우리가 병목지점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타인의 통인료 징수에 흔들리지 않고 협상 테이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동시에 새로운 동맹의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병목을 다 막아낼 수 없으니까요. 우리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경제안보 동맹을 더 단단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각자의 울타리를 짓되 그 울타리끼리 연결되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가장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결국 이번 호르무즈 봉쇄는 일시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시대의 예고편입니다.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의 프리패스는 끝났고 이제는 실력과 전략만이 통행증이 되는 시대가 왔네요. 여러분은 이 경제 요새의 시대에 우리 한국이 어떤 급소를 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번 중동 전쟁 하나로 80년간 유지되어 오던 국대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전 세계는 하나의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전쟁으로 문제 해결하지 말자는 거였죠. 그게 유엔 헌장이에요. 쉽게 말해 힘 있다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면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규칙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의 경찰 역할을 자처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그는 NYT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나의 도덕성과 나의 생각뿐이다. 국제법, 유엔 규칙,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경찰이 나는 법 안 지켜도 돼 라고 선언한 셈이니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이 공개되기 나흘 전 미군은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현직 대통령 마두로를 생포해왔어요. 그리고 2달 뒤엔 이란 공습, 하메네이 사살. 국제법 위반이냐고요? 트럼프 본인이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요.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제 규칙은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왜 하필 이란이었을까요? 이건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에요. 미국은 중동에서 전쟁을 반복해왔거든요. 2003년 이라크 전쟁 기억하시죠? 당시 명분은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였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건 그 무기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기가 막히죠. 재밌는 건 이겁니다. 미국이 중동에 개입할 때마다 배경에는 강력한 로비 집단들이 있었어요. 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가 쓴 책 이스라엘 로비에 따르면 미국의 중동 정책은 도덕이나 국익보다 정치적 로비의 결과물에 가깝다고 해요. 쉽게 말해 미국 대통령도 결국 누군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이란 전쟁도 이란 내 반정부 봉기 가능성을 부풀린 브리핑이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중동만 문제가 아니에요. 트럼프는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를 거론했고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강제 병합하겠다는 야욕도 드러냈었죠. 나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함께 만든 군사동맹이 80년 만에 붕괴 직전에 처한 거예요. 그러자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없어도 우리끼리 해보자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유럽은 나토의 지휘 구조에서 유럽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미군 군사 자산을 자체 역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80년간 미국 우산 아래 있던 유럽이 독립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편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더 가까워졌어요.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베이진에서 만나 일방주의적 패권의 패악이 심화되고 있다며 미국을 함께 겨냥했거든요. 쉽게 말해 우리 둘이 뭉쳐서 미국에 맞서자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세계가 두 편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적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아예 이렇게 진단했어요. 우리는 이미 3차 세계대전의 초기 단계에 있다. 한쪽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다른 한쪽엔 미국과 미군 기지를 둔 나라들. 예일대 역사학자 오드 아르네 베스타 교수는 지금이 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14년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했어요. 물론 과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전쟁이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일상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엔 전쟁이 예외적인 사건이었어요. 지금은 어디선가 항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강대국이 규칙을 깨도 아무도 막지 못해요. 1차 대전 직전 클레망소가 말했죠. 전쟁을 일으키는 건 평화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 말이 100년 뒤 다시 현실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마냥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해서 벌어진 일이냐? 그것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 시각도 있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무력을 앞세우는 건 외교력과 신뢰가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에요. 강한 나라는 말로 해결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주먹을 쓰는 거거든요. 트럼프의 미국은 지금 전 세계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중동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어렵다고 봐요.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 내부는 혼란 상태예요. 전쟁 전의 중동 질서는 이미 사라진 거예요. 프랑스 마크롱이 나서서 미국, 이스라엘, 이란 모두 빼고 국제 방어 작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고 한 것도 그만큼 기존 질서로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다음 차례는 쿠바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도 농담처럼 들렸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도 이제 설마로 치부할 수 없게 됐어요. 규칙이 무너진 세상에선 어떤 일도 가능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전쟁은 총소리로 끝나지 않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오릅니다. 여러분, 월세, 주담대 이자, 장바구니 물가 전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특히 취약해요. 한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국제 물류가 흔들리고 유가가 오르면 기업 원가가 올라가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요. 세계 질서가 흔들릴수록 개방형 무역 국가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구조예요. 주한 미군 문제도 빠질 수 없어요. 트럼프가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를 거론했다는 건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신호예요. 미군이 있고 없는 거의 차이는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얼마나 안전한 나라로 보느냐, 환율,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줘요.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예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거예요. 트럼프발 동맹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화하고 주한 미군 문제 같은 민감한 변수를 사전에 관리해야 해요. 동맹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는 끝났거든요. 이제 동맹도 관리하는 거예요. 둘째는 외교 다변화예요. 미국 하나만 바라보다간 미국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요.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들과 관계를 넓혀서 어느 한쪽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외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해요. 주식 투자에서 분산 투자가 중요하듯 외교도 분산이 필요한 시대예요. 셋째는 에너지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에너지 수입 다변화와 전략 비축량 확대가 필요해요. 기업 입장에서도 중동 의존 공급망을 재검토할 시점이에요.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아요.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1914년 아무도 세계대전 올 줄 몰랐어요. 사라예보에서 총선 하나가 울렸고 그게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징으로 번졌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 총선과 비슷한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물론 그게 반드시 대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준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앞으로 이 질서 재편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했죠. 겉으로는 복잡한 외교 용어들이 오가지만 사실 이 싸움의 본질은 딱 하나, 우라늄이라는 금속이에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이란한테 아주 강력한 조건을 던졌어요. 앞으로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란은 안 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틀 안에 다시 만날 수도 있다며 2차 협상의 가능성을 남겨놓은 상황인 거죠. 도대체 이 돌덩어리가 뭐길래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이란은 이걸 왜 죽어도 못 놓겠다는 걸까요? 자, 일단 우라늄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라늄은 사실 우리 발밑에 바위나 흙에도 조금씩 섞여 있는 흔한 금속입니다. 은백색 광택이 나는 이 금속은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물보다 19배나 무거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예요. 자연 상태의 우라늄에는 우라늄 235라는 녀석이 고작 0.7%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이 235번 녀석이 바로 중성자를 만나면 팍 하고 쪼개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핵분열의 주인공입니다. 나머지는 쪼개지지 않는 얌전한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으려면 이 0.7%밖에 안 되는 주인공들을 억지로 모아서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농축입니다. 원심분리기라는 기계에 우라늄 가스를 넣고 세탁기, 탈수기보다 수백 배 빠른 속도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가벼운 녀석들이 위로 뜨는데 이걸 계속 모으는 겁니다. 이 원심분리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돌리느냐에 따라 우라늄의 농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농도가 왜 중요하냐고요? 3%에서 5% 정도 농축하면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를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용 연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20%까지 올리면 암 치료나 연구용으로 쓰이고 90%를 넘기는 순간 바로 핵폭탄이 됩니다. 즉, 농도라는 이름의 문턱을 넘을 때마다 이 금속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란의 현재 상태를 볼까요?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의 보고서를 보면 이란은 이미 60% 농축 우라늄을 440kg 이상 가지고 있어요. 60%면 발전소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고 핵폭탄용 문턱 바로 앞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60%까지 왔다면 90%까지 가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고요? 이론적으로 핵탄도 1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란은 우리는 평화적으로 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주장하지만 전기를 만들 거면 5%면 충분한데 굳이 왜 60%까지 농축해서 보관하냐는 거죠. 이란의 핵시설들은 그야말로 요새입니다. 나탄지라는 곳에는 땅속 깊은 곳에 원심 분리기가 수만 대가 돌아가고 있고 포르도라는 시설은 아예 단단한 산 아래 지하 벙커에 숨겨져 있어요.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려도 끄떡없게 설계된 거죠. 이스라엘과 미국이 위성으로 24시간 감시하고 있지만 그 깊은 땅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이란의 핵기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1950년대에 오히려 미국이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라며 도와주면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1970년대 혁명이 일어나고 사이가 나빠지면서 이란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준 사람이 나중에 그 기술이 무서워서 뺏으려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건 이란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란은 핵을 생존을 위한 보험으로 생각해요. 핵이 없는 나라들이 공격받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미국이 함부로 못 건드린다 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경제 제재를 당하고 공습을 받아도 지하 깊숙한 곳에서 원심 분리기를 돌리는 걸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무기화거든요. 농축 우라늄을 아주 작은 공 모양으로 깎아서 폭탄 안에 넣고 이걸 미사일에 실어서 날려도 터지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력으로 이란의 핵시설 일부가 파괴됐거든요. 여긴 아직 국제 사찰단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부쉬에르 원전입니다. 이건 이란 남부에 있는 진짜 발전소예요. 러시아의 도움으로 지어진 것인데 여기선 실제로 전기를 만듭니다. 이란은 이 발전소를 보여주면서 거봐, 우린 전기가 필요한 것뿐이야 라고 명분을 쌓죠. 하지만 한쪽에선 발전소를 돌리고 다른 지하에선 몰래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라늄은 사실 수명도 엄청나게 길어요. 우라늄 238의 반감기는 지구가 태어난 시간과 맞먹는 45억 년이나 됩니다. 한번 만들어진 우라늄은 사실상 영원히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한번 이란의 성에 들어간 고농축 우라늄 비축부는 이란이 스스로 내놓지 않는 이상 전 세계에 영원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라늄 농축 기술은 국가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란 사람들은 우라늄 농축 기술을 서구열강에 대항하는 첨단 과학의 상징으로 여겨요. 정부가 우리는 우라늄 농축 관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칠 때마다 국민적 지지가 결집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과학이 정치를 만나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그럼 이란이 가진 우라늄 비축부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최근 공습이 되면서 시설이 무너지면서 일부 우라늄이 잔해 속에 묻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라늄은 액체나 기체로 보관되기 때문에 통이 깨지지 않았다면 언제든 다시 꺼내 쓸 수 있어요. 건물을 부수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확보한 농축 기술과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 우라늄을 아예 이란 밖으로 빼내고 싶어해요. 너네 못 믿겠으니까 그 위험한 거 우리한테 넘겨, 아니면 제3국에 맡겨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란은 이걸 보물 일충처럼 생각합니다. 이걸 넘기는 순간 자기들의 협상 카드가 사라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20년 농축 중단이라는 요구는 사실상 이란의 핵기술자들을 은퇴시키라는 소리예요. 20년 동안 기계를 안 돌리면 기술은 퇴보하고 장비는 녹슬겠죠. 미국은 이란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하우까지 통째로 지우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란은 이 위험한 은빛 유혹을 내려놓고 미국과 평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핵보유국의 길로 끝까지 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주인 없는 돈 147조 원.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이란의 동결자금 추정액입니다. 대체 이 돈이 어디에 얼마나 묶여 있길래 국제 정세가 이토록 흔들리는 걸까요? 이야기는 무려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친미 정권이 무너지고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터졌거든요. 화가 난 미국이 이란의 자산을 꽉 잠가버린 게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이에요. 그 이후로 사이가 좀 좋아지나 싶으면 또 틀어지고 핵 문제까지 겹치면서 제재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란은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미국이 달러 결제망을 막아버리니까 돈을 받아도 자기네 나라로 가져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남의 나라 은행에 내 돈이 수조 원씩 쌓여 있는데 비밀번호를 미국이 쥐고 안 알려주는 기가 막힌 상황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산 동결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건 돈을 뺏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얼려두는 거예요. 소유권은 이란에 있지만 인출이나 송금은 미국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통장에 찍힌 숫자는 엄청난데 정작 쌀 한 톨 살 수 없는 숫자 부자 신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외신들도 정확한 규모는 미스터리다라고 보도할 정도거든요. 대략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7조 원 정도 될 거라는 추측만 무성합니다. 이란 GDP의 4분의 1에 달하는 이 엄청난 돈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잠자고 있는 거죠. 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그려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중국, 인도, 이라크, 카타르, 그리고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란이 원유를 팔고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 국가들이 미국 눈치 보여서 달러로 못 주겠다며 자기네 나라 은행에 그냥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금액은 역시 중국에 있습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중국으로 가거든요. 제재 중에도 중국은 이란 기름을 계속 사줬는데 그 대금이 수백억 달러나 중국 은행에 묶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금융 경로를 거쳐서 일부는 물건 사는 데 썼겠지만 나머지는 중국 금융 시스템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라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력 판매 대금 등으로 쌓인 돈이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바로 옆 나라인데도 미국 제재 때문에 돈을 못 보내서 이라크 은행에 차곡차곡 쌓여만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줄 돈은 있고 받을 사람도 있는데 가운데서 미국이 딱 버티고 있는 모양새니까요. 여기서 우리나라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도 한때 6억 달러, 약 8조 원이 넘는 이란 돈이 묶여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란 기름을 사오고 줘야 할 돈이었는데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서 지급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다 2023년 10월에 아주 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포로 교환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한국에 묶인 6억 달러를 풀어주기로 합의했거든요. 드디어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 있던 돈이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에 있는 이란 계좌로 넘어갔죠. 아, 이제 드디어 숨통이 트이나 싶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돈이 카타르로 가자마자 한 달 뒤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 터졌거든요. 미국은 이란이 배후 아니냐 하며 카타르에 있는 그 돈을 다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코앞까지 온 돈을 다시 눈앞에서 놓친 거리죠. 정말 희망 고문도 이런 희망 고문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란은 왜 이 돈에 사활을 걸까요? 단순히 내 돈이니까일까요? 아니요. 지금 이란 경제가 정말 붕괴 직전이거든요. 물가는 치솟고 화폐 가치는 바닥을 쳐서 이 147조 원은 이란이라는 국가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돈만 풀리면 당장 인프라를 고치고 경제 성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마냥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내 강경파들은 그 돈 풀어주면 이란이 미사일 만들고 테러 단체 지원할 거다라며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거든요. 돈에 꼬리표가 달려있는 게 아니니 인도적 목적으로 쓴다고 해놓고 뒷구멍으로 무기사는 어떻게 막을 거냐는 논리죠. 결국 이 147조 원은 지금 진행 중인 종전협상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됐습니다. 미국은 이걸 조금씩 풀어주면서 이란의 양보를 받아내려 하고 이란은 일단 돈부터 다 풀어야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죠. 사실상 돈이 외교적 무기가 된 셈인데 이게 참 지저분한 싸움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중동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잖아요. 이스라엘과의 갈등, 미국과의 대치 상황 등 모든 게 이 돈의 흐름과 연결돼 있습니다. 만약 이란의 자금이 풀려서 그 돈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레바논의 헤즈볼라로 흘러들어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죄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상황은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 같아요. 줄 한가운데는 147조 원이라는 거대한 보물상자가 놓여있고 양쪽에서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다 보니 줄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누구 하나가 힘을 빼면 상자가 넘어갈 텐데 그 힘을 빼는 시점을 아무도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 147조 원의 행방은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결정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이 돈이 평화의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갈등을 부추기는 기름이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거대한 돈의 방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진정한 중동의 평화는 멀기만 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곧 재개될 텐데 과연 이번에는 동결 자산이 풀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서로에 탄만하며 평행선을 달리게 될까요? 이란에 묶인 돈 147조 원, 앞으로 이 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우리 생활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이 돈을 과감하게 풀어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